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카메라 영상 속에서 연기를 제거해 시각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환자가 최근 10년 이맘때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등은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운영 중인 40기도 204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맵이 새로 선보인 친구 위치 기능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연기 속에서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할 때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팀이 카메라 영상 속 연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한 시야 개선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장비를 들고 연기가 가득한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좌측은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로 실내를 본 화면이고 우측은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시야 개선 장비로 본 화면입니다. 우측 화면에서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외에서 일반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연기가 제거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야 개선 장비에는 이미지 속 연기를 제거하는 시각 강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영상 속 수백만 개의 픽셀에서 각각 연기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주변에 가까운 픽셀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픽셀 값까지 참고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단순화하고 저전력으로 구현해 간편하게 손에 들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로 만든 겁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내시경의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암흑과 연기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환경에서 저희가 연구해오던 이 기술을 소방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연구팀은 시각 강화 기술이 열화상과 가시광은 물론 근적외선, 단파 적외선 등 다양한 영상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야 확보가 편리해져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건물 붕괴 위험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고 아직 내부 온도가 높은 곳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층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건물 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3층에서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건물 전체를 태우고 60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은 완진 선언 이후에도 현장에 계속 물을 뿌리며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늦가을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첫눈이 내려 두 계절이 뒤섞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겨울 추위가 강타한 이른 출근길. 시민들은 두툼한 점퍼에 모자, 목도리, 핫팩까지 챙겨 한겨울처럼 단단히 중무장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어제 보니까 날씨 보니까 영하로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내복도 꺼내 입고 패딩도 꺼내 입은 상태예요, 지금.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에 접어들었고
체감온도는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12.1도, 대관령 영하 8.2도, 철원 영하 6.9도 등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떠도 차가운 기온은 그대로였습니다. 날이 밝아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금세 이렇게 붉어질 정도입니다. 햇살 아래 노랗게 빛나는 가을 은행잎과 달리 거리는 온통 겨울 차림입니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벌써 겨울도 아니고 아직 낙엽도 다 안 떨어졌는데 너무 추워서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오는 데다 밤사이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이 크게 작용하면서 가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추위가 나타난 겁니다. 열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복사냉각이라고 합니다. 보온 역할을 하는 구름이나 수증기도 적어서 온도가 더 잘 내려가기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충남 홍성에도 눈날림이 관측됐습니다. 절정에 달한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10년 이맘때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등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꼭 접종을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제7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임 청장은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찾아온 독감 외래 환자가 1000명당 50.7명까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올해 독감은 유행 기간이 길고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접종을 받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감 유행 기간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관 감염증인 로타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서서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8% 많았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24시간에서 72시간 잠복기를 거쳐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증상 등이 4일에서 6일 이어집니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는 심한 탈수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돼 신생아실이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들이 한꺼번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장관 감염증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물을 익혀 먹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연 회귀율이 1%에도 못 미쳐 자원 확보가 어려웠던 토종연어를 육상에서 키우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이 성공하면 연어 자원 확대는 물론 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채워진 수조 안에서 토종 첨연어들이 힘차게 헤엄칩니다. 길이 5cm 남짓이던 어린 연어가 2년 만에 40cm 안팎까지 자랐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제공한 체어를 민간 업체가 수온과 먹이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육상에서 키운 겁니다. 이곳 양식장에는 연어 16만 5천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조마다 성장 단계별로 나눠 관리되고 있습니다. 3년생 어미 연어 100여 마리는 산란과 인공 수정을 위해 민물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미에서 얻은 알을 부화시켜 다시 어미로 키워내는 순환 구조가 갖춰지면 이른바 완전 양식에 성공하는 겁니다. 토종 연어는 북태평양까지 18,000km를 이동한 뒤 3, 4년 만에 고향 하천으로 돌아오지만 자연 회귀율은 0.3%에 불과합니다. 육상 양식이 성공하면 치어 생산과 방류량을 늘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연어의 정소는 화장품과 의약품 원료로 쓰이는데 양식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내 연어 양식이 확대된다면 연어의 정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횟감이나 가공 제품 등 식품 분야 확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서양연어는 식감이 좀 물컹거리고 기름이 너무 많고 천연어는 식감이 좋고 기름이 적당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식감이나 입맛이 오히려 천연어에 더 맞지 않나. 자연 회귀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종 연어 양식이 자원 회복과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카카오가 새로 선보인 친구 위치 기능을 둘러싸고 누리꾼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톡 친구 위치 공유를 친구 위치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가 공유를 끄지 않는 한 시간 제한 없이 실시간 위치가 계속 노출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작진이 직접 시험한 영상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이동 방향과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행되고 원하면 즉시 중단하거나 잠시 위치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치매 가족의 위치 확인에 유용하다, 아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 의견이 있는 반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 회사에서 강요하면 숨막힐 것 같다, 스토킹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편의성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부작용 우려는 여전합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4차 발사, 기존 발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리호가 벌써 4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발사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누리호는 오는 27일 4번째 발사에 나서는데 누리호 첫 발사는 2021년 10월에 이루어졌죠. 그 이듬해인 2022년 6월에 2차 발사,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3차 발사가 진행됐고 1년 쉬고 이제 올해 4차 발사를 하는데 4차 발사는 27일 새벽 1시 전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차와 2차 발사는 사실상 이 성능 검증의 성격이 커서 이 실용 위성을 탑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3차 때부터 실용 위성을 탑재했었는데 이 3차 발사 때는 무게 180kg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주 탑재 위성으로 탑재했었고요. 이번 4차 발사에서는 무게 516kg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주 탑재 위성으로 쏘아 올립니다. 이 누리호가 중형급 위성을 발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 자체는 4번째인데 중형급 위성을 쏘는 건 첫 번째 발사라는 건데요. 누리호를 제작하는 주관기관도 3차와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누리호 1차부터 3차 발사까지는 이 누리호를 제작하는 주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아왔었는데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이 누리호 이 단을 조립하고 또 기체를 총 제작하는 이 전 과정을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민간 기업이 누리호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된 배경에는 이 앞서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기술을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민간 기업에 이 누리호 기술을 이전한 이유는 민간 기업에 이 기술을 넘겨줘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어떤 토대를 좀 더 한 단계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4차 발사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누리호 제작 과정을 총 주관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발사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호 제작의 전 과정은 민간 기업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그럼 실제 발사 운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발사 운용은 민간 기업이 맡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발사 운용은 기존과 같이 항우연이 맡게 되고 이 민간 기업은 그 발사 운용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민간 기업이 누리호를 제작하는 그 경험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발사 운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참여하는 수준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4차 발사 이후에 5차 발사부터 6차 발사가 남아 있잖아요. 민간 기업의 참여 그 비중을 5차와 6차에서 점점 더 높이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있고요. 누리호가 이제 6차 발사 이후에 또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라고 해서 발사가 한 번 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민간 기업의 발사 운영까지 주도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4차 발사는 기존의 3차례 발사와는 좀 다르게 최초로 야간에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마도 이 누리호가 왜 야간에 발사하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누리호가 야간에 쏘는 거는 누리호의 주탑재 위성인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우주 플라즈마하고 오로라를 관측하는 과학적 임무를 1년 이상 수행할 예정인데 이 오로라하고 우주 플라즈마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고도 600km 상공, 우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부르는 이 궤도상에 이 위성을 올려놓아야지 관측이 용이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오로라는 빛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이 오로라를 관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려면 이 위성이 극도의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궤도를 통과하는 순간이 낮 12시 반에서 한 50분 사이에 이 궤도를 통과해야지 이 태양광 조건이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으로부터 이 누리호 발사장인 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하고 지구의 자전을 고려해서 이 역순해서 계산을 하면 새벽 1시 전으로 누리호를 쏘아올리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외에도 큐브 위성이 12기가 같이 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해서 총 13개의 위성을 그럼 쏘아 올리는 건데 이 위성들을 어떤 순서로 사출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위성들 13개가 어떤 순서대로 발사되는지로 참 이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발사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이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부터 먼저 분리를 시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12개를 순서대로 분리시킬 건데 한 번에 2개씩 20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6번 분리를 시키는 거죠. 예. 이 과정으로 13개를 모두 다 분리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주탑재 위성은 이 다중 어댑터라는 거에 장착을 했고요. 큐브 위성은 별도의 이 사출관에 직접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와 관련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브라질 벨랭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출범한 탈석탄 동맹에는 전 세계 60여 개 나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이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은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중 40기는 204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에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강 수위가 낮아지는 요즘 운항 도중 바닥이 무언가와 닿는다는 보고가 급증하고 있어 또 다른 사고가 염려됩니다. 당장 운항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버스가 한강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잠실 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강바닥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 겁니다. 승객 82명이 구조돼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고에 한강버스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야간에 항로 표시 등이 배터리 문제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심이 낮은 곳으로 항로를 벗어났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한강버스가 정해진 항로를 지날 때에도 바닥이 강바닥이나 이물질에 닿았다는 보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15건 가운데 13건이 지난 7일 이후 보고됐는데 부유하던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리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물질 제거와 추가 준설 작업에 나서면서 운항에도 처질이 빚어졌습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민단체는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면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사업 전반을 백지에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전 점검이 완료되고 그 결과에 따른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한강의 얕은 수심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한강버스 운항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교 기자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수여하는 2025 하반기 과학취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자협회는 이성교 기자와 KBS 신방실 기자, 대동넷 취재부 등 4팀을 하반기 과학취재상 상허과학기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연구 생태계 황폐화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대응 부재, 개선 방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열리는 2025 과학 언론의 밤에서 진행됩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가 미국 빌보드 일부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최신 컨트리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브레이킹 러스트의 노래 워크 마이 워크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수는 세계적인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260만 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그의 목소리나 작곡가 정보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AI 가수 저니아 모네의 노래가 빌보드 R&B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경기 광명에서 시민 3천여 명과 반려동물이 참여한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반려동물 달리기와 멍때리기 시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소리에 맞춰 강아지들이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반대편까지 달려가기는커녕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강아지가 헥헥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두부가 더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한편에서는 멍때리기 대회도 펼쳐졌습니다. 반려인이 기다려를 외치면 움직이지 않고 오래 버티는 반려동물이 우승하는 방식입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선에 오른 반려동물은 2분 이상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멍때리기 대회랑 기다려 대회 나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강아지가 2등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축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에선 이 밖에도 반려동물 장애물 달리기와 장기자랑도 이어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활동을 뜻하는 펫 블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의 생활의 문제 또 기후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더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입양 홍보 중이던 유기견 2마리도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